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당대표 퇴장 사태입니다. 이 제3지대 빅텐트로 등장한 개혁신당이 합당 열흘 만에 극한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최고위가 이준석 대표 측 주도로 선거 캠페인과 선거 정책 결정권을 이 대표 측에 위임하자 이낙연 공동대표 등이 이준석 사당화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고입니다. 민주당이 일부 지역에서 비명 또는 친문 현역 의원을 뺀 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자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이재명 사천 논란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당 대변인은 총선 시기에 다양한 조사를 하는 건 일반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물갈이 흐지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규모 현역 교체가 예상됐던 영남에서 현역 의원 18명의 공천을 확정짓자 물갈이가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관위는 오늘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벌일 예정인데 현역 컷오프 대상자가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산 넘어 산입니다.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지 않기로 해 야권 비례위성정당이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녹색정의당은 물론 이석기 통합진보당의 후신격인 진보당도 지역구 의원 단일화를 요구하고 나서 민주당의 속내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오징어 게임 환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대표와 오징어 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에 K 콘텐츠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석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아픈 게 죄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5대 병원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내일부터 진료 중단에 들어가 의료 대란이 우려됩니다. 한덕수 총리는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제3지대 빅텐트로 전격 등장한 개혁신당이 출범 10여일 만에 일부에서는 분당 관측까지 나올 정도로 심한 갈등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당내 양대 세력인 기존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측이 주말 내내 신경전을 이어오더니 급기야 오늘은 이낙연 공동대표가 최고의 중간에 퇴장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일 합당을 선언한 개혁신당이 이 합당 열흘 만에 심상치 않은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 선거운동 주도권과 이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문제 등을 두고서 이제 약간 좀 이견을 보여왔는데 양대 세력인 이낙연, 이준석 상임대표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이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표결에 붙였습니다. 일단 이 표결에 앞서서 최고위 회의에서 두 공동대표가 이제 모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갈등 봉합 수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잠시 나오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도요, 이 지도부 대부분 최근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언급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이 되면서 터졌는데요. 이 총선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주는 안건을 두고 이 당 지도부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이낙연 공동대표와 이 김종민 최고위원이 회의가 끝나기 전 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의 경우에는요, 퇴장 이후에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 과정을 두고서는 유신 정권이 붕괴된 다음에 전두환 신군부가 이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른바 국보위에 비유를 하면서 아주 맹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게 무슨 회의냐 이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장을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밖에 있는 취재진들에게도 들렸는데 취재진들에게 이 선거운동 전체를 개인에게 맡기는 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면서 퇴장 병행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또 안건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는 반민주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같이 하느냐 이렇게 수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퇴장 과정을 설명한 개혁신당의 허은하 수석 대변인과 김종민 최고위원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종민 의원께서 지금 당 상황이 이준석의 사당화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어떤 맥락인지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에서 큰 소리가 나다 보니까. 사당화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셨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두 분이 나가신 거는 반대하신다는 뜻으로 나가신 건가요?
네, 우려하시는 바가 있어서 반대 의견 주시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민주정당에서 최고위에서 정책을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개인한테 다 이걸 위임하냐. 선거가 바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회의 도중에 퇴장한 이낙연 공동대표, 그다음에 김종민 최고위원은요, 이 지금 개혁신당의 텐트 안에 뭉친 4개의 세력, 뭐 정확하게 보면 5개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크게 봐서는 4개죠. 이 4개 세력 가운데서 이른바 그 새로운 미래 측의 지도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퇴장한 가운데서 이준석 공동대표한테 이 총선 선거운동을 사실상 지휘를 맡기는 그런 안건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네, 허은하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요, 이준석 공동대표한테 이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을 위임하는 안건은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퇴장한 이후에 표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준석 공동대표한테 이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을 위임하는 건, 그리고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설치 등 이 4가지 안건은 모두 다수결에 의해 처리가 됐지만 이낙연 공동대표와 또 김 최고위원이 중도 퇴장하면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낙연, 이준석 대표 측이 갈등을 빚어온 선거정책 결정 위임건의 경우 김용남, 김만희 공동정책위의장과 합의하는 게 아닌 협의하도록 해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에게 전권이 부여된 상태입니다. 이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안건의 경우 서울 지하철 시위를 주도했던 박경석 전 장현 대표의 부인 이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및 출마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개혁신당 측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 사항은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위임의 건입니다. 총선의 승리를 위한 선거 캠페인 그리고 선거 정책 결정권을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고위의 권한을 위임하여 이준석 당대표가 공동 정책위 위장과 협의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설치의 건입니다. 통합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강 정책에 반하거나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한 입당 심사를 실시할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위임의 것만 2분이 나가시고 나머지 분들이 표결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찬성하는 의결을 마쳤습니다. 기자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같은 경우는요,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제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가 새로운 미래 측을 통해서 이 합당에 합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배 전 부대표의 어떤 이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장에는 지하철 시위를 지지했던 거 이런 점들을 문제점으로 들면서 상당히 강하게 거부감을 공개적으로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맞서서 또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도 장애인 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 차별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준석 대표를 이제 공격을 해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오늘 의결을 하니까 일각에서는 결국 이준석 공동대표가 배복주 전 대표의 입당이나 아니면 비례대표 그 후보 입성 이런 것들을 결국은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조직을 만드는데 관철을 시킨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최고위에서 이제 이준석 공동대표 측의 의견들이 다수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모두가 관철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최고의 의결 내용이 나오니까요. 개혁신당과 합당하기 전 이낙연 대표가 주도한 세력이죠. 이 새로운 미래가 공보실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한 거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측은요, 입장문을 통해서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가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을 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선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캠페인 및 이 정책 결정에 대한 정권을 이준석 개인에게 위임해달라는 것은 2월 9일에 이 통합 합의를 깨는 결정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 최고위원회의 공식적 절차를 앞세워서 사당화를 의결을 하고 또 인정하기를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 측이 입장문을 낸 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미래는 이미 지난 9일 이 합당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는데 이 새로운 미래가 그 측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측에서 공보실 이름으로 이 공식 입장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선언했던 지난 9일이었습니다. 이 참가 세력 간의 합의 사항 중 하나, 그러니까 공표된 겁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당 이름이나 이런 걸 두고서 합당 과정에서 그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던 개혁신당의 당 이름을 양보하는 대신에 이낙연 공동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의한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최고위 측의 결정만 놓고 본다면 이준석 공동대표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 측의 생각만 해본다면 결국 이건 합의 파기가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최고회의에 참석한 뒤에 관훈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요. 이낙연 대표 측의 반발에 대해서 이건 통합 정신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논리로 또 맞받아 쳤습니다. 네,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제 최고위에 참여한 이후에 관훈 토론회에 가서 이 최고위 의결 과정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 퇴장한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 표결을 한 것 자체에 의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건 통합 정신에 맞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본인은 당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선거운동 지휘권을 확보했다는 정당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또 이 대표는 당 최고위 의결의 의미를 이 새로운 미래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은 강하고 속도감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는 형태로 정리가 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자신에게 선거 지휘 전반을 위임한 건 운영의 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거라면서 이 초기 혼란에 빠진 개혁신당을 강하게 이끌기 위해서 자신이 더 큰 역할을 맡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공동대표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거 전반을 자신이 주도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그 표결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또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저는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상호 존중을 최대한 하되 이견이 존중되지 않는 부분은 교착을 막기 위해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것이 원래 통합의 원칙입니다. 표결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나 표결이 진행되었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주시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 당을 사당화한다는 이낙연 공동대표 측의 이 지적에 대해서 사당화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개혁신당은 5개의 세력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연합 정당이라면서 이 5개 정파 중에서 새로운 미래를 제외한 4개 정파가 동일했다는 것이 거꾸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총선을 코앞에 두고서 화학적 결합이 부족한 상태로 이제 서둘러 합당한 그런 상태죠. 따라서 주도권 싸움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이런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네, 2년만 놓고 보면 이 통합개혁신당은 진보 계열인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 그리고 보수인 개혁신당 등 이 다양한 정파가 모인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일단 출범엔 성공을 했지만 향후 나올 총선 공약이 이 각기 다른 지지 세력의 입맛을 아우를 수 있을지를 두고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이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을 위임하는 안건이 의결되면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총선 공약을 끌고 가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사당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앞서 이준석 대표는 기존 개혁신당을 통해 발표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등의 공약으로 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이 노년층으로부터 거부감을 불러일으켰고요.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도 논란이 된 바 있어서 이런 공약들을 고집할 경우 향후 당내 내용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당내 양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기존의 개혁신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전면전 양상으로 가면서 아직 이제 법적인 합당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당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깨지는 상황으로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김종민 최고위원과 이낙연 공동대표가 오늘 그 최고위에서 퇴장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취재진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합당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김종민 최고위원은요, 이 합당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면서 좀 여지를 남기는 듯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낙연 대표 공동대표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미래 측에서 공보실 명의로 즉각적인 반박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이거 상황이 간단치 않다라는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미래 출신의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그 유튜브 방송 중에 이 최고위 관련 소식을 듣고 방송을 중단하고 나가기도 해서 이 이낙연 대표 측에서 좀 중대 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요, 일단 25일 열기로 한 이 통합 합당대회와 관련해서 이 당 차원의 최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개혁신당의 파열음을 두고서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조금 사기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개혁신당을 향해서 위장 결혼하듯 창당한 다음에 이혼하듯이 갈라서면 보조금 사기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개혁신당이 선관위의 보조금 지급 기준일을 하루 앞두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하면서 6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을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양 의원을 영입하지 않았다면 개혁신당이 받을 보조금은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이었다는데요. 관련해서 한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보조금 6억 6천이 지급됩니다. 근데 위장 결혼하듯이 창당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의원 숫자 5명이 맞게 되면 6억 6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분식 회계를 해서 보조금 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이혼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놓고 지금 정말 이렇게 이혼하듯이 갈라선다면 이건 정말 보조금 사기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의 내홍이 터졌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 물론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자질한 어떤 잡음도 있었지만 지금 결정적인 거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사실상의 선거운동의 총 지휘권을 맡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요. 그동안 다양성의 범위를 넘어서 양극단의 이질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세력까지 포함해서 5개 세력이 시간에 쫓기듯이 또 그 의석수에 쫓겨서 급히 함께 하다 보니 아까 앵커 언급하신 대로 어찌 보면 이미 예상된 그런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신당이 창당하면서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거대 양당의 그 폐해, 즉 반민주적인 당 운영이나 이 사당화, 그거를 종식시키겠다고 하는 걸 명분으로 삼았는데, 그 신당의 지도부 한 사람인 김종민 최고위원 입에서 전두환 보위부라든지 사당화 논란이라는 워딩이 나오면서 과연 이게 봉합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매우 회의가 드는데요. 근데 어찌어찌 봉합한다 하더라도 그 상흔이 굉장히 깊게 남아서 과연 중도 무당층이나 젊은 층이 혹시 하면서 기대와 지지를 보냈던 이런 분들이 역시 하면서 혹시 기대나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제까지 그 제3지대 신당의 실패 사례를 많이 보아왔던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거대 양당보다는 이 신당에 매우 엄격한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기대나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이 기대나 이 지지를 철회할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런 갈등이 계속 나오는 게 일의 앞뒤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원래 통합 전에 이런 갈등들을 겪고 나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설 연휴 전에 무리하게 뭔가 제3지대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선 통합 후 갈등을 겪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봉합될 수 있을까가 이제 관심사인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지금까지 보여준 리더십을 봤을 땐 어려울 것으로 본다. 왜냐면은 일단 그 대표가 많은 희생과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보여온 양보를 보면 그 개혁신당의 이름, 색깔 다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선거 캠페인에서는 공천과 캠페인이 두 가지가 사실상 다인데 캠페인에서 하나도 양보를 안 하겠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인이 뭔가 그 윤핵관 같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통합을 했고,
또 배복주 전 부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장현을 옹호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보니까 자신이 전장현 문제를 가장 정치권에서 뭔가 세련되게 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자신의 말과 모순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자기가 좀 폭력적으로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방식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배복주 전 부대표를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갈등에 봉합할 수 있는 키는 이준석 대표인데 그것을 그렇게 순탄하게 할 것 같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준석 공동대표는 25일 날 통합합당대회 예정대로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이낙연 대표 측의 그 새로운 미래 빼고는 나머지 모든 정파가 다 합의를 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측이 과연 얼마나 어떤 강도로 높은 그런 응수를 하고 나올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측근들하고 비공식적으로 공천을 논의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돼서 밀실 공천 논란이 커졌었죠. 이런 가운데서 지난 주말 사이에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여론조사 문제인데요. 이 대표 격화되고 있는 당내 공천 갈등에 더해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이 최고위 회의 등 공식적인 일정을 이어갔는데요. 이번 총선은 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다라면서 이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요, 이제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던 대로 이 측근들과의 비공개 회의 관련 질문을 받고서는 뭐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일축을 한 바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요. 이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도 앞서 불거진 이 이른바 그 밀실 회의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말을 전후로 해서 이제 불거진 논란이죠. 이 친문계는 빠지고 친명계 후보만 보기에 제시된 이 여론조사가 잇따라 뭐 시행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공천을 둘러싼 이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당내의 대표적 친문계 인사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사표를 낸 지역의 여론조사에서 그 임 전 실장이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걸 두고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에 이어서 또다시 친문계 의원들에게 이른바 낙천 시그널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빠진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복수의 언론 보도를 좀 종합해보면요. 현역 하위 20% 통보를 앞두고 인천, 부평, 을에서 민주당 후보 경쟁력 여론조사가 돌았는데 이 후보군의 친문계 4선으로 원내대표까지 지낸 현역 홍영표 의원이 빠지고 친명계 비례대표인 이동주 의원 등만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또 광주광역시 서구갑의 친문계 재선이죠. 최고위원도 지낸 송갑석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름이 제외된 걸로 알려졌고요. 수도권의 한 친문계 의원도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본인의 이름이 빠진 경쟁력 여론조사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서울 구로갑에서는 당내 운동권의 대표주자인 이인영 의원이 빠진 여론조사가 돈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마포갑의 노웅래 의원과 기동민 의원이 후보군에서 빠진 여론조사도 돌면서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여론조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한 건지 이 부분은 지금 뭐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지 간에 후보의 경쟁력 조사를 했다고 하면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민감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결국 원칙과 기준이 모호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당장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여론조사를 놓고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송갑석 의원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서 자신의 지역구에 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고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국 각지에서 돌고 있는 후보 적합도 조사를 두고 이 단체 대화방에서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먼저 서울 동작을 지역 현역인 이수진 의원은요. 해당 지역구에 여당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의 맞대결 상대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경쟁력을 묻는 내용이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의원은 자신이 험지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공관위에서 지역구와 무관한 사람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리니까 힘이 빠진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의원은 당 지도부 차원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러자 공관위 관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은 즉각 공관위에서 돌린 여론조사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고요. 이
의원은 그러면 대변인이 제대로 말씀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재반박하는 등 설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설전이 이어지자 사선 중진인 김상희 의원이요, 이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 당내 갈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고요. 이수진 의원도 이후 이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밝히길 대외적으로 공천의 공정성 회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위기는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이제 글을 올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몇 명이 밀실에서 사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돌린 것이라면 전국 당원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앞서 이 친문계 고민정 의원도 친문계로 분류가 됐던 이 고민정 의원도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이니까 안 된다는 식의 이유는 안 된다면서 이 분열은 필패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앞서 나온 고민정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막 돌리잖아요, 공관위에서.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는 판단되어야 되지,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이니까 안 돼 라는 이유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친명계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여당하고 싸웠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저는 그게 단연 1번, 2번, 3번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당의 공식 기구가 아니고 이 비공개로 열리는 2개의 비공식 회의체에서 공천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대표가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 818호에서 친명계 핵심들하고 비공개 회의를 했다. 이른바 이제 818호 밀실회의 의혹 역시 이 2개의 비공식 회의체 가운데서 하나라는 겁니다. 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서 현역 하위 평가 20% 대상자 개별 통보, 그리고 현역 의원 컷오프 발표 등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2개의 비공개 회의체 중에서 이재명 대표는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데요. 한 관계자는 이 대표 대선 캠프 핵심 멤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던 자리가 회의 형식으로 발전한 건데, 이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당 지도부뿐 아니라 박찬대 최고위원과 정성호 의원 등 이른바 친명계 핵심 의원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최근에는 설 연휴 등으로 이 회의가 월요일이 아닌 지난 13일 화요일에 열렸는데, 이른바 818호 밀실회의 의혹이 불거졌다는 겁니다. 이 회의와 별도로 진행되는 또 다른 비공개 회의는 이 대표 지시로 최근에 시작된 실무 담당자 회의로 알려졌는데요. 이 회의에는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하진 않지만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 등이 참석해서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고 하고요. 친문계 핵심 인사들의 거취, 또 불출마 권고 대상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등 가장 민감한 문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보도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 오전 민주당 공보국은요, 입장문을 통해서 이 비공식 회의에서 공천 논의를 했다는 기사 내용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이 대표 대선 캠프 멤버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연 적도 없고 이 대표가 비공식 실무회의를 지시한 바도 이 실무회의가 열린 적도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앞서 불거졌던 이른바 818호 밀실회의에 대해서도 이 참석자로 지목된 의원들 대부분이 의혹을 부인한 데 이어서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 역시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서 밀실 공천은 없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 공천 실무를 담당하지도 않고 당 지도부도 아닌 상황에서 이 해당 회의에 참석했다고 지목된 인물이죠. 이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 역시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적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나온 정성호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 13일 밤에 이재명 대표하고 조정식 사무총장, 박찬대 최고위원 등과 함께 의원님도 같이 계셨죠?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13일 같은 국회 와서 오전에 면담하고 지역 내라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공천이 과정이라든가 그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고 주장을 하지만은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근거 없이 이 상황에 온 건 아니니까 그런 고민들은 지도부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그런 고민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사실.
앞서 짚어드렸던 여론조사 논란에 대해서도요,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당 차원에서 진행한 건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 권칠숙 수석 대변인은요, 오늘 오전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공천 시기에 다양한 조사들이 행해지는 것은 일반적이다. 다만 이 해당 여론조사들을 당에서 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한 것인지 직접 구별해내긴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논란이 된 이 밀실회의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이 전혀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밀실회의나 비공식 회의 논란이 있는 것도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죠. 그런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없잖아요. 확인이 전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확인을 하셨는데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언론에서 그런 보도들이 있어서 그런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봤지만 그런 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대표님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없었습니다. 현역 의원님들 뺀 여론조사가 있어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네, 공천 시기에 다양한 선거 전략 등등을 위해서 다양한 조사들이 행해지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이나 방식 이런 것들은 공천 관련되는 기구에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실제로 진행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론조사를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 진행하는지 모를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걸 다 보고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조언 그룹으로 이른바 신명계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중앙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일단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좀 활동을 보면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문제 등으로 공천 과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물갈이 메시지를 거침없이 표출하고 있고요. 또 일부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불출마 뜻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른바 문재인 저격수를 불렸던 이현주 전 의원에게 이 복당에 관해서 먼저 연락을 한 것도 이 대표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이 대표가 달라졌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진 이 대표의 이면에 이른바 신명계의 조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사로는 박찬대 최고위원, 김병기 사무부총장, 김성환 의원 등이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신명계가 각종 실무회의에서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 대표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2년 전 대선 국면 때 이 대표의 최측근 그룹으로 꼽혔던 이른바 7인회에서 신명계로 이 대표 측근 그룹이 교체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7인회의 한 의원은 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서 중요한 건 신명계에 물어보셔라 라고 말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적합한 지역에 배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들의 전략공천 상황, 민주당 내 공천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안규백 위원장은 MBN과 인터뷰에서 임 전 실장과 추 전 장관은 우리 당의 아주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면서 어느 지역에 적합한지 당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어느 후보자가 현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지 또 윤석열 정권에 맞서 어떤 일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문계에서는요, 이른바 사천 논란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는데요.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친문 의원들은 이 시스템 공천한다면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회의하고 원칙이 없는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건 이 사천 논란만 더 부추기는 일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친문계 핵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조정식 사무총장 등 친명계 핵심들의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최근 이 대표 사천 논란 등으로 이 계파 갈등이 심화하자 친명계 압박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이 최 전 수석은 앞서도 임종석 전 실장 등 친문계 인사 공천에 대한 당 지도부의 회의적 기류를 비판하면서 이 통합 공천을 강조한 바 있거든요. 앞서 나온 최재성 전 수석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석은 무조건 안 준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임종석을 정점으로 주류에 의해서 전 정부 핵심 인사가 건드려지면서 문명 파괴가 되면 이건 총선 폭망하는 거예요. 물밑에서 부글부글 합니까?
저는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문 정당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친문이 반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 이게 분위기. 너무 그게 다음 얼척이 주입니까? 없는 거지. 민주당 내에서 이제 공천이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면서 그만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측근들과 같이 뭔가 이렇게 사천 공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선 공천을 하고 있다. 이 논란 벌어졌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는요, 이제 여론조사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친명의 이름만 후보들만 이름이 올라가 있고 비명 또는 친문 현역 의원들은 이름이 빠져 있다. 도대체 이거를 누가 했고 그다음에 어떤 의도로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했는지 이 부분을 둘러싸고서 지금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저 여론조사들은요, 제가 짐작컨대는 그 당사자인 후보들이 여론조사를 할 리는 저는 만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 차원에서 그 여러 여론조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전 민주당 어디선가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다라는 의혹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은 그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고 있는 시스템 공천을 이재명 대표와 주류 지도부가 이 앞장서서 무력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임혁백 공관위원회는 그 존재감이 없고요. 지금 아까 언급하신 대로 뭐 818호 그 비공식 팀이라든지 뭐 경기도 어디에선가 뭐 조직이 있다든지 또 신명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 상황들을 이 비상식적인 상황들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저는 이재명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대표도 그 후보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공식적인 그 공천심사 기준의 허들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할 수가 없죠. 예컨대 노웅래 의원의 경우랄지 그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이랄지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심사 기준을 우회해서 뭔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 이런 비상식적인 우회로를 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민주당 공천에는 지금 심각한 그 위기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여론조사 의혹에는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 비명 의원들이 현역인 곳을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여론조사 방식에서도 누구는 제외하고 또 그 경력 사실상 경력이 한 줄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의 뭐였다, 뭐 문재인 정부의 뭐였다. 그게 아주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권의 여론조사에서는 그 이름을 빼자는 게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도된 그 여론조사 관련 보도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이름이 들어간 채로 여론조사가 돌았고 나머지 후보들은 그게 빠져 있는 상태로 여론조사가 돌았기 때문에 더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뭔가 나서서 이것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친명 의원들의 뭔가 좀 희생, 결단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갈등은 이 의혹은 그 사그라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민주당이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에 또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까지 겹친 가운데서요. 민주당의 또 다른 뇌관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이 총선을 앞두고 다음 달 재판에 나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이 특혜개발 의혹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다음 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 이거 이어가겠다고 한 바가 있었는데 그러자 이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요. 총선이 가까워진 만큼 현실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불출석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신문이 이미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나오지 않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했는데요. 재판부는 유동규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재명 대표와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면서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표 변호인이 방어권을 포기해야 하겠다면서 재판부에 재차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면서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긴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곧장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좀스럽게 불출석을 요구하며 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를 멈추라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지난 17일 김호수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 이 대표 행태엔 오만한 권위의식이 가득해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법의 심판대에 당당히 서서 겸허하게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총선 출마를 이유로 들며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해달라고 요청한 이재명 대표의 행태에서는 오만한 권위의식이 가득해 보입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던 이 대표의 발언은 또 허언이었던 것입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에 이 대표도 재판 절차를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좀스럽게 불출석을 요구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를 멈추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이 이제 총선 준비를 그렇게 이유로 들어서 재판 불출석까지 요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역구 활동을 늘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이 예상되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지역 행사에서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요. 어제 오전 이 계양구 계산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이 계양축구협회 시무식에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제 두 사람의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단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오른쪽 자리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각 단체 클럽의 회장님께서도 오른쪽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자리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각 단체 클럽의 회장님께서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먼저 원 전 장관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환영한다라고 했고요. 원 전 장관은 손을 잡은 채 반갑다, 고생이 많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짧은 인사를 나눈 시간 6초 정도였는데요. 이 원 전 장관은 SNS에 이 해당 장면이 찍힌 영상을 올리면서 오늘 신문식에서는 좀처럼 이 만나기 어려운 이 대표도 만나서 인사를 나눴다. 이 계양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길 바란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협상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합니다. 원내의 3당입니다. 거대 양당 말고서는 이제 진보정당 가운데서 그 의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이 주로 하는 이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당 지금 전주에 의석 하나를 갖고 있죠. 진보당과의 지역구 의석 협상 이건 또 진보당 측이 민주당이 보기에는 좀 무리한 주장을 해서 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이 제안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절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과 함께하는 위성정당에 선을 그은 건데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관련해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이 함께하는 비례연합정당은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 위성정당을 비판하던 정의당이 민주당이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명분보다는 손쉽게 의석을 획득하기 위한 실리적 선택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정의당 내부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처방전에 동의하기 힘든 시민들이 억압받는 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대신에 녹색정의당은요, 지역구는 연대할 수 있다면서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2016년 총선 때 이 창원 송산에서 노회찬 후보가 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이뤄서 당선된 사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녹색정의당 결정에 민주당은 아쉽지만 결정을 존중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야권 단일화 지역구 연대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실제 지역구 연대가 이루어질지 아직은 시기의 제로인 상태인데요. 관련해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지역구 연대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구는 연대하고 비례는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정권 심판의 명분을 가장 극대화하고 유권자 사표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정책연합과 지역구 후보 연대는 민주당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은 녹색정의당과의 정책연합, 지역구 후보 연대를 위한 협의에는 금일이라도 논의 테이블에 임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비례연합정당에는 가담하지 않겠지만 지역구 연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녹색정의당의 지역구 출신 의원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의원은 바로 심상정 의원이죠. 고향에서 지금 3선을 했기 때문에 정말 보기 드문 그 진보정당의 다선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정작 심상정 의원은요, 이 당이 지역구 연대를 추진하는 거는 본인이 반대는 안 하겠지만, 하지만 이제 나한테는 그것을 해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선이군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삼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본인의 경우에는 그 지역구 연대를 할 필요가 없다. 본인은 그 부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이미 지도부하고 의원총회에도 말씀을 드렸다. 그 반대 이유는 뭐냐면 5선 의원이 갖는 중요성은 있지만 국민들과의 도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은 당이 그 지역구 부분에서 민주당하고 연대를 하더라도 본인의 지역구는 그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보당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을 할당해달라 또 이렇게 요구를 해서 민주당을 또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과거 내란 순동 사건으로 해산된 이 통합 진보당 기억하실 겁니다. 그 후신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진보당이 지역구 일부를 양보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 동아일보 등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진보당이 이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이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에 전국 최소 15개의 지역구를 자당 몫으로, 그러니까 그 진보당 몫으로 양보를 하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유일한 현역 의원인 강성희 의원이 전주 을에 재출마할 예정이고, 또 과거 통진당에서 활동을 했던 김재현, 이상규 전 의원 등도 각각 경기 의정부 을과 관악 을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취재진들에게 이 협상 과정 중에 있다면서 말을 아끼고 지역구 후보는 경쟁력을 기준으로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해야 된다니 원론적인 방침만 밝히고 있습니다. 의미를 좀 해석해보면 사실상 지역구 할당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진보당 관계자는 지역구 의석 요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을 하면서 상호 신뢰 속에 비공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비례위성정당입니다. 사실상의 비례위성정당인데 이 비례연합정당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현실상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진보당, 그러니까 진보당, 그러니까 이석기 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통합진보당이 후신이죠. 그 진보당이 민주당한테 이 비례연합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지역구의 의석을 좀 할당해 달라. 그러면서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대 15개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걸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러다가 친북 세력 내지는 종북 세력의 국회 진출을 민주당이 지금 길을 터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사실이라면 저는 매우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례연합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취지는 이 비례정당의 그 봉쇄 조항인 3%를 넘기 힘든 정당이나 가까스로 넘을 수 있는 정당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뭔가 손을 잡고
좀 더 의석을 얻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인데 지역구 의석까지 이렇게 하자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그 녹색정의당의 불참으로 인해서 비례연합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그 비례연합 정당에서 비민주계에게 줄 수 있는 그 포션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우리 당이 추구했던 준위성 정당의 취지가 오롯이 살려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군소정당들에게 너무 많은 의석을 주다가는 오히려 전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도 이런 지역구 선거연합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 뭐 정의당도 사례를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졌지 뭔가 배분, 여기는 몇 개, 여기는 몇 개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선거 결과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거들을 봤을 때 지역구에서는 연대는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하자는 지금 당의 그 원칙이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민주당이 지금 처해 있는 이 그 난처하고도 난감한 상황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놓고 바로 돌아서서 국민의힘 핑계대면서 또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그 결정을 한 민주당의 이 자기 모순, 이율 배반적인 저는 업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녹색정의당이 이 비례 위성정당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너무나 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참여한다면 그 역시 저는 자기 모순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 합당한 결정인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이 진보당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과도한 요구나 무리한 주문, 이거는 이거 역시 저는 민주당의 업보라고 보고요. 저는 진보당 입장에서 과할 정도로 요구를 해야 몇 석이라도 건지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4년 전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했었던 그 용해인 의원의 기본소득당, 그다음에 조정훈 의원의 시대전환 이런 당들이 과연 기본소득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지 또 이 시대의 전환을 위해서 어떤 정책과 비전을 내놨는지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과정을 민주당을 통해서 반복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만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공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모든 지역구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의 최대 관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곳이죠. 바로 영남 일부 지역의 공천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이뤄진 예처럼 이번에도 큰 잡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천 갈등의 뇌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현역 의원의 공천 배제, 그리고 수도권 여당 텃밭인 영남 지역 출마자의 재배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슬아슬하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우선 어제까지 이뤄진 여당의 공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공천 심사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면접을 다 마쳤죠. 253개 지역구 가운데 심사가 완료된 곳은요 모두 133곳으로 이 가운데 이 단수 추천 즉 공천자를 사실상 확정한 곳은요 86곳 그리고 경선은 44곳 그리고 이 우선 추천 그러니까 이제 중앙당이 집권으로 공천을 확정한 지역은요 3곳입니다. 현재까지 여당 공천 상황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요. 이 우세 지역인 영남권 현역 의원 56명 가운데 18명의 이 공천 여부 발표가 좀 보류가 됐다는 점이고요. 또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박성민, 이철규 의원 모두 이번 단수 추천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천 확정자 이 89명 가운데 기존 지역구로 출마하는 현역 의원이 이제 28명으로 이 현역 의원 비율이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공천 실무 책임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 공천이 확정되지 않고 또 경선을 치르게 된 점도 눈길을 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 시스템 공천이 좀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천의 성공을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던 게 바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공천, 즉 윤심의 작용 여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참모 출신들이 도전장을 낸 지역구 대부분을 경선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심 특혜는 없다. 싸워서 이겨보라. 이런 메시지인 셈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윤심 공천 우려를 차단하고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실 출신 도전자들과 현역 의원들 간의 경선을 다수 확정했는데요. 이에 관련해 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윤심 공천을 우려했던 사람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면서 21대 총선을 포함해서 과거 패배했던 공천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당직자는 앞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불리던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서울 송파갑에서 컷오프된 게 이번 공천에서 윤심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못 박은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여기에 여권 안팎에서는요, 공관위가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과 신주류로 분류되는 장동혁 사무총장에 대해서 단수 공천을 확정짓지 않고 경선을 치르라고 결정한 것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천, 한동훈 사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정무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정지 작업이 효력을 발휘하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까지 불렸던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이 여당으로서는 양지로 꼽히는 부산 해운대 갑에 어제 단수 공천, 그러니까 공천이 확정됐는데도 별로 시끄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 여당 공관위는 어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전 비서관을 이 부산 해운대 갑의 단수 공천 대상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로는 처음으로 이 당선 가능성이 큰 곳에서 본선 티켓을 따낸 거나 다름없는데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거에 대해서 주 전 비서관은 단수 공천 요건에 확실히 해당이 된다. 이 여론조사에서도 경쟁자들과의 격차가 컸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장동혁 사무총장도 단수 추천에 해당하는데도 이 출신에 따라서 굳이 역차별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단수 공천 요건에 확실히 해당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경쟁력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질문하신 취지가 대통령실 출신인데 단수 추천했느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단수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출신에 따라서 굳이 역차별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 내부 평가도 비슷합니다. 홍석준 의원과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민주당과 일부 그 언론에서는 그 용산발 낙하산 혹은 뭐 검사 공천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은 지금 용산 출신들이 혜택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상 거의 지금 없고 지준희 전 법률비서관 같은 경우 이 부산 해운대갑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뭐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통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좀 있다고 입증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주진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전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면식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업무 처리한 거라든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혹은 대통령실에서 근무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또 단수 공천 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주진우 비서관에 대해서 뭐 다른 식으로 컷오프 된다라든가 다른 식의 배려가 있더라면 오히려 역차별 그런 논란도 있지 않았을까. 지난 주말로 모두 끝난 공천 면접 뒷얘기도 보도가 됐습니다. 역술인 천공과의 관계를 묻는다거나 또 삼청교육대 갔다 왔냐? 이런 식의 아주 민감하고 또 난처한 질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천 면접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7일 울산 중구의 예비 후보자 면접에선 때 아닌 삼청교육대가 쟁점이 됐다고 합니다.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이 지난 7일에 정치 보복의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 삼청교육대 출신 핵심 관계자는 공천 적격 사유냐 이렇게 친윤 출세 박성민 의원의 삼청교육대 전력 논란에 불을 지핀 게 계기가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권 당시에 사회학 일소 특별조치로 운영이 됐죠. 조직폭력배와 강력범죄 혐의자 등 4만여 명이 강제 입소가 됐었던 그런 기구입니다. 당시 정권이 뭐 어떤 명분을 댔을지 몰라도요. 지금 보면은 명백한 국가의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힙니다. 면접관이 박성민 의원에게 김성태 전 의원이 제기한 삼청교육대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물은 겁니다. 박 의원으로서는 어쨌든 난감했을 듯 싶습니다. 네, 박성민 의원과 함께 면접을 본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삼청교육대 갔다 왔냐? 직접적인 질문. 질문이 정확한 워딩이 뭐? 삼청교육대 갔다 왔느냐? 갔다 왔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 동료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왜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 왜 농담적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느냐? 공관위원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박성민 의원은 뭐라고 대답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다.
그러니까 정 전 대변인에 따르면 박성민 의원은 이제 답변이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입소는 하지 않았고 대기만 했었다. 이게 박 의원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 의원은요, 삼청교육대를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만 대답해달라라는 공관위원의 질문에 입소하지 않고 대기만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답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그런 공관위원이 왜 의혹 제기에 적극적으로 아니라며 대응하지 않느냐면서 지금이라도 국회 소통관에 가서 명확히 밝히라라고 주문을 했고요. 박 의원은 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술인 천공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난 16일 진행된 경남 사천남의 하동 면접에서 나왔습니다. 예비 후보로 출마한 최상화 전 춘추관장이 지난해 5월 이 역술인 천공을 경남 사천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특강을 열었기 때문인데 복수의 후보자들이 중앙일보에 전한 말에 따르면요. 한 공관위원이 최 전 관장에게 천공을 잘 아느냐, 왜 강연에 초청을 했느냐라고 물은 뒤에 만약 공천을 받으면 천공 공천이란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최 전 관장이 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정부 감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인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도 지적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최상화 전 춘추관장은요 결국 경선 후보에 들지 못하고 컷오프가 됐습니다. 네, 이제 이게 물론 면접 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최 전 관장의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는 컷오프가 된 상황인데요. 최 전 관장은 어제 이 공관위의 발표 이후 성명서를 통해서 이번 경선 과정의 불공정함과 편향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당 공관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든 국민의힘이 이처럼 공천자를 속속 확정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사람들한테 일일이 연락을 하고 있다. 이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공관위의 단수 공천을 확정받은 후보자 80여 명 모두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격려 차원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채널A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후보자들에게 승리의 가능성이 있어 단수 공천을 했으니 반드시 승리해달란 취지로 응원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 위원장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한 후보자는 단수 공천을 받은 날 한 위원장이 연락이 왔다. 이길 수 있고 꼭 이겨야 하니까 승리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이 시스템 공천으로 나름 원칙을 지켜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발표할 공천의 결과에 대해서 저도 보도자료가 만들어지는 무렵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 내용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 지켜줘야 할 것은 공관위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입니다. 그 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일부 후보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역구 재배치 논의에 또 들어갑니다. 최대 격전지를 수 있는 수도권을 비롯해서 강세 지역이면서도 가장 민감한 지역, 바로 영남권 후보들의 이 재배치를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재배치라는 건 본인은 이런 지역구에 후보를 신청했지만 당에서는 거기 말고 다른 데로 좀 가달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김기현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인효한 전 혁신위원장이 찍은 이른바 스타 정치인들이 줄줄이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저희 TV조선 보도인데요. 김기현 전 대표와 대구 5선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 인효한 혁신위가 희생을 요구했던 이른바 영남 지역 스타 정치인들이 경선을 치를 걸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남구 을에서 5선에 도전하는 김기현 전 대표는요. 당초에 울산 지역 내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이 됐지만 공관위가 지역구를 유지하는 대신 경선에 붙이기로 한 걸로 전해졌고요. 당 안팎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았던 5선 중진 주호영 의원 역시도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에서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공관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효한 혁신위가 강조를 했던 영남권 스타 정치인들의 희생 요구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모습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인 전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함께 김기현 전 대표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경북 경남의 스타들이 좀 서울에 올라와서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 제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제 업무입니다. 울산 북부는 북부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당내 통합을 할 수 있는 후보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선거를 이기는 길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하지만 텃밭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현역 의원이 대규모로 바뀔 거다. 이런 예상 이제 초반만 해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관위 발표만 본다면 그 물갈이 폭이 예상에는 또 못 미친다. 이런 또 아쉬운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해낼지 이것도 앞으로의 난제로 꼽힙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된 여당 공관위의 발표에 따르면 영남권 현역 의원 56명 가운데 18명이 공천을 확정받았고요. 18명은 경선이 결정이 됐는데요. 영남권만 놓고 본다면 공천 확정자 21명 가운데 18명이 현역 의원입니다. 여기에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이 유리한 경선까지 거친다면 공천장을 받는 현역 의원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텃밭은 영남에서 아직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 그러니까 경선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낙천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는 걸 두고서 공천 잡음의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는 만큼 공관위가 속도와 폭을 조절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또 어제까지 공천 또는 경선을 확정받지 못한 현역 가운데 이 컷오프 대상자가 포함됐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민감한 공천 문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결국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정영환 공관위원장도요. 어제 이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공천이 비교적 간단했지만 이제 고차 방정식이 될 거라면서 이 오늘 오후 예정된 회의에서 난상 토론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결국 이제 이게 인적 쇄신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국민의힘도 인적 쇄신을 얼마나 하느냐 그걸 통해서 결국 국민들한테 얼마나 새롭고 그런 능력이 있는 개혁적인 인물들을 선보이느냐 이게 공천의 성공을 가를 것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니까요, 이제 특히 영남 지역은 국민의힘의 아주 우세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역 의원 56명 가운데서 18명이 공천 확정. 됐고요. 18명은 경선이 결정이 됐는데 현역 의원의 이점이 결국 발휘가 된다면 이 경선에서도 상당히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당초에 다짐했던 인적 물갈이, 인적 쇄신 가능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지금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쉬운 문제 먼저 푸른 거고요. 앞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공천 내용이 워낙에 이제 심각하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남권의 물갈이 비율이 적게 나온 이 상황이 그렇게 문제로 이제 부각되질 않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물갈이 비율이 곧 인적 쇄신과 동일시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연 영남권 공천을 끝냈을 경우 언론이나 국민들의 평가가 어떨지 좀 걱정이 되고요. 아까 후보 재배치 이제 영남권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후보 재배치에 관한 한은 영남권보다는 수도권이 저는 굉장히 더 급해요. 영남권은 좀 늦게 공천을 해도 그렇게 뭐 불이익이 없겠지만 수도권은 어찌됐든 재배치하려면 빨리 해줘야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문제는 많이 남아있지만 생각보다는 순조롭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략을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첫 번째 공천 발표 때 일부러 대통령실 인사를 전부 다 제외한 것. 이것이 윤심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서병수, 김태호, 그리고 조혜진 이 세 분의 의원들이 뭔가 험지, 다른데 재배치되는 걸 수용하면서 아마 다른 의원들도 뭔가 재배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도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데 좀 수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긴장하고 이것과 같은 비슷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국민 공감을 살 수 있는 공천들을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